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부 세미나의 세 번째는 인간 소외예요. 이 워딩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 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고 또는 절망도 있고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리, 물리적 거리를 두고 사실은 필수적인 더 가까운 어떤 거리를 새로 설정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발제는 사실은 이병욱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병욱 선생님은 우리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이시고요. 그리고 학부는 정치학을 하셨는데 이제 박사학위는 철학 그리고 불교 철학 전공이시죠. 그래서 주로 불교 철학에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에서 강의하십니다. 우선 이병욱 선생님 모시고 발제를 듣고 나서 말씀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병욱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제목이 그러니까 인간 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부제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본 프롬의 소외 이론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랄까 소외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소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현대 사회 소외 문제를 많이 언급하면서 그 대안을 동양 철학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담론이 굉장히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말에 동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했고 열광했던 소외라는 말이 불교 철학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그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불교와 이제 소외 문제를 연결시켜서 글을 쓰라는 청탁을 받고 저는 좀 이제 제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저의 그 묵은 고민을 한번 이번에 한번 글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소외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의 상실감, 절망감, 불안감 등의 심리 상태 또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포괄하는 적절한 용어가 소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라는 말은 상당 부분 일상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서먹한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소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외하는 말이 상당 부분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쓰는 말이지만 학문적으로 소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학자마다 다르고 또 전공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게 소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소외라는 개념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 자기 전공에 따라
소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많은 소외 개념 중에 어떤 소외 개념을 잡아서 불교와 대비할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 문제 의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프롬의 소외 개념을 좀 빌려다가 그것과 불교의 개념을 한번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 보시면 그 중간에 그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소외 개념을 6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놨는데요. 뭐 그런 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장의 프롬의 소외 이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외 이론 중에 꼭 프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불교와 관련해서 글을 쓰려는 게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성을 찾기에 용이한 개념이 프롬의 소외 이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프롬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프롬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교 랍비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롬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반대하는 기독교 사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감정적 고립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프롬에게 구약 성서는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프롬의 소외 이론을 보면 저희가 기독교를 언급 안 할 것 같지만 개신교나 또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신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체험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3년, 24년경에서는 그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 들어가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였고요. 1929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접촉을 했고 여기서 마르크스 사상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접목했습니다. 1939년 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결별하고 자신의 독자적 세계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에릭 프롬의 저술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1941년도작 또 건전한 사회 1955년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프롬의 소외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릭 프롬은 도피의 메커니즘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외부 세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가요, 권위주의 메커니즘입니다. 권위주의 메커니즘은 1차적 연대 관계를 상실한 개인이 새로운 2차적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신의 외부에 있는 인간이나 대상에게 자신을 융합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은 1차적 연대 관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고독과 무력감에 주는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고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메커니즘은 사람이 고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대상을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복종하는 그런 일련의 자세, 그런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줄 내려오시면
사디즘적 경향과 마조이즘적 경향으로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사디즘적 경향은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시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조이즘적 경향은 자신의 자아를 잊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을 비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운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생의 의미에 대해 회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마조이즘적인 경향도 좋은 도피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굴종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도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프롬은요, 이 사디즘과 마조이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공생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은 건너뛰고요.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진정한 심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2차적인 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곧 위약성 또는 무력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자아의 무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독자적 존립이 가능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요, 파괴성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프롬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특별한 이득이나 명분 없이 같은 인간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파괴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파괴성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째 줄 내려오시면 인간은 자신의 고독과 무력감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창조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파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성의 메커니즘은 삶을 제대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작동합니다. 삶을 억압하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파괴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아무튼 이 고독과 무력감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노선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자동 인형적 동조입니다. 자동 인형적 동조 또는 자동 순응성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앞에서 서술한 권위주의 메커니즘과 파괴성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립, 무력감, 무의미성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동 인형적 동조는 개인이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문화적 양식이 제공하는 성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사람과 전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대중사회에서 자신의 개성은 좀 몰각하고 대중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좋은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저도 그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비로소 이 사회가 인정하는 개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개인적인 자아를 버리고 자동 인형이 되어 주위 수백만의 다른 자동 인형과 동일해집니다. 그 결과 고독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다 같아졌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대신 자아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오히려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는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대 대중문화의 한 모습이다라고 에릭 프롬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4.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프롬은 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소외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에다 또 새로운 개념을 더 추가해서 소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불교와 비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와 비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프롬은요, 건전한 사회라는 저술에서 소외는 스스로를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 양식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롬은요, 현대 사회 소외 현상은 거의 전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창조물을 만들어 내었지만 도리어 그러한 창조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전한 사회에서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권위주의 메커니즘 또는 자동 인형적 동조 같은 현상을 함께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롬의 소외 이론과 불교 사상의 접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들고자 하는 건 불교의 탐, 진, 치가 프롬의 도피의 메커니즘과 각각 상응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권위주의 메커니즘은 탐욕 중에 권력을 욕망하는 것과 일정 부분 상응하고, 그 다음에 파괴성의 메커니즘은 탐진이죠. 화내는 것, 자기 뜻대로 안 내면 분노를 일으키는 것과 일정 부분 상응하면서요. 그리고 자동 인형적 동조는 어리석음과 일정 부분 상응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 셋을 이제 제가 소외라고 했는데,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제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팔고를 설명하는 중에 오치옹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오치옹고와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 소외 개념은 일정 부분 상응한다. 이게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여기 초기 불교의 또 3법인 또는 4법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항목만 나열하겠습니다. 3법인 또는 4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죄법무와 열반, 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열반이라는 개념, 상식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열반의 의미는 탐, 진치의 불을 불어끈 상태, 그러니까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삼독과 도피 메커니즘의 접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탐은 욕심, 욕망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은 분노, 증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치는 어리석음, 무지, 무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독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도피의 메커니즘과 서로 일정 부분 통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발표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1. 자동 인형적 동조는요. 개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문화적 양식에 맞추어 사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의 사람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신념 체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불교와 대비시켜 보자면 어리석음, 무지, 무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삼독의 치에 해당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조금 꼼꼼히 따져보면 자동 인형적 동조와 무명은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의 양식에 맞춰가는지에 대해 자동 인형적 동조는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현대인들이 어떻게 개성을 몰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사는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가 하는 것을 적절히 설명해 낼 수 있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현대 불교학을 추구한다면 불교의 무명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현대 언어로 다시 설명할 때 자동 인형적 동조라는 개념으로 무명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가 무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요. 이 파괴성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고독과 무력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파괴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파괴의 메커니즘은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 곧 분노, 증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증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대상과 현상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 곧 파괴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괴의 메커니즘과 진, 분노는 일정 부분 호응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릭 프롬은 다른 저서에서 파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그렇고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큰 틀에서 일치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작은 범위의 분석도 일치한다 이렇게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요. 권위주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고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의 인간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드미적 경향과 마조이즘적 경향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의 탐과 대비해서 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하게 되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조이즘적으로 완전히 복종을 하는 그런 설명까지는 권력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자면 불교의 탐욕이 권력을 욕망한다는 것과 일정 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통하는 대목이 있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불교의 오치옹고와 프롬의 소외 개념의 접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불교를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설명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사실은 일체계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괴롭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괴로운 측면도 있지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좀 되게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상고나 팔고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가 뭐냐면 생로병사고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태어나는 것은 빼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적인 한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사람에 따라 뭐 경감될 수는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중해고 뭐 애별리고 구부듣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원망하지만 만나야 되는 고통, 또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만 하는 고통,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도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8번째 오치온고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에 7가지는 개별적인 고통이고요. 8번째 오치온고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오온 또 오움 이 집착을 한다면 사람은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오치온고고, 이것은 앞에 7가지 고통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오온은 뭐고 또 오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오온, 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 수, 상, 행식인데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관 하면 보통 물질을 말하죠. 대상세계.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색이고요. 수, 상, 행식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에 집착을 하면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게 오치온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롬이 말하는 소의 이론과 일정 부분 상응한다.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그걸 이제 보시면 불교의 관점으로 프롬이 말한 것을 해석해 본다면요. 사람이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소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고 집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경향, 권위주의 메커니즘을 나타내고요. 또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반대로 분노를 일으켜서 파괴성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목, 지혜의 안목이 없어서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고 자신의 개성을 잃게 되고 점차 다른 사람과 동일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동 인형적 동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면 프롬이 제시하는 소의 개념은 대상세계, 물질과 마음에 집착하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오치온고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심할 점은 뭐냐, 둘 다가 대상세계와 마음에 집착하면 고통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의 개념은 오치온고에 비해서는 좀 포괄적이지 않고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치온고를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롬이 제시하는 소의 개념을 빌려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불교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프롬은 이제 사람들이 무력감이나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세 가지는 각각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의 소외 개념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빼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프롬이 세계적인 대가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조금 당한 측면이 있었는데 명확한 개념 정의를 안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프롬이 명확하게 정의 안 한 것을 좀 잠정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서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소외 이론이라고 좀 축소해서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집착하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소외 이론인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팔고 가운데 맨 마지막인 오치옹고의 내용과 일정 부분 상응한다. 다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오치옹고가 또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프롬의 소외 이론은 하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현대 불교학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